먼저 외부 일정 관계로 통신 서비스 산업부터 하겠습니다. 안재민 연구원. 네, 통신 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초에 이제 코로나 때 주가 많이 빠질 때 방어주 성격을 좀 못해서 좀 아쉬웠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1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실적들이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좀 외쳤던 5G 효과가 조금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주가 상승들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이 흐름들 이제 1분기 실적에서 살짝 보여줬거든요. 5G 효과에 대해서 보여준 것들이 2분기, 3분기에 이제 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에서 저희는 올해는 정말 5G 효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통신 서비스 파지티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살짝 좀 넘기면서 말씀드리면요. 5페이지 보시면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요거 하나입니다. 그림 3번 보시면 영업이익이 지난 5년째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이유를 영업이익이 지난 5년 동안 내려갔는데 그 내려간 이유를 보시면 그림 3번에 무선 사업 매출이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5년, 6년 동안요. 그동안 뭐 요금 인하도 있었고, 그다음에 LTE 이제 가입자들 포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알프가 이제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5G 효과로 인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9번, 10번 이렇게 보시면 알프는 작년 1분기, 2분기에 바닥을 찍고 이제 돌아는 섰어요. 그래서 QOQ로는 돌아섰고 YOY는 4분기부터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저희가 예상했던 거와 가장 좀 틀렸던 부분은 마케팅 비용입니다. 5G 초기에 이제 경쟁을 많이 할 거냐 안 할 거냐였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했었고요. 11페이지에 마케팅 비용 보시면 작년에 이제 워낙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림 13번 보시면은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88만 정도의 가입자 순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2월, 1월, 2월 이렇게 특히 이제 3월, 4월이 갤럭시 S20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작년 8월 달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쟁은 완연히 이제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13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15번인데요. 왜 이제 통신사들이 작년처럼 경쟁을 못할 거냐라는 논리인데요. 지금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워낙 이제 경쟁도 많이 했고요. 5G 캐펙스 투자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비타에서 배당금이랑 캐펙스를 좀 제외를 해봤더니 18년 대비해서 19년에 확연히 이제 줄어드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5G 점유율도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됐고, 그다음에 캐펙스 부담도 아직 이제 줄긴 하지만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통신사들이 배당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캐시플로우 측면에서 경쟁을 그렇게 심하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9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 20번에 영업이익이 드디어 좀 돌아설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 1분기 실적에서 20페이지 20페이지 기업별로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이미 1분기 실적에서 LGU 플러스는 이미 돌아섰습니다. 사실상 무선 매출의 비중이 제일 높은 게 LGU 플러스거든요. 아무래도 SK랑 KT는 좀 자회사들도 많고 이래서 좀 퓨어 플레이어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좀 느린데, 그럼 느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LGU 플러스가 1분기에 턴어라운드, 2분기에 KT, 3분기에 SKT 이런 식으로 조금 돌지 않을까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료 방송 시장에 좀 변화도 있는데요. HCN 인수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 인수에 따라서 또 이제 가입자 변화들이 있다 정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24페이지에 요거 한 부분만 좀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랑 SK 브로드밴드랑 소송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트래픽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망 사용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게 이제 통신사들의 입장이고요. 못한다가 이제 OTT 업체들의 이제 입장인데, 사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에 ICT 법안들이 한 10몇 개가 통과가 됐는데 이 중에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과거에 좀 이야기 많이 나왔던 망중립성 효과가 망중립성 완화가 이제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한테 지금 통신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게 사실은 뭐 네이버, 뭐 제가 보고 있는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이런 데 돈 받아서 가계통신비 인하해주면 정부 정책에도 딱 맞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변화가 되고 있어서 2022년 대선 전까지는 규제도 별로 없을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사실 뭐 SK, KT, LGU 플러스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3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은 탑픽을 좀 KT로 하반기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SKT를 탑픽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이익 턴어라운드가 조금 SKT가 작년에 경쟁을 늦게 시작해서 조금 셋 중에서는 느릴 것 같아요. 그래서 KT로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KT가 CEO가 이제 직접 나와서 이제 향후 3년간의 전략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발표를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워낙 지금 밸류에이션이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싼 편입니다. PR도 9배 정도 수준으로 가장 싸고요. 글로벌에서 지금 가장 낮은 편이고 배당 수익률은 4% 중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탑픽을 KT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표 3번에 보니까 캐펙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뭐 올해 내년이 19년에 비해서 다 조금씩 줄어드는 숫자로 추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21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에 보면 또 주파수 재할당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뭐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일단 이 캐펙스는 그 장비에 대한 집행이어서 말씀하신 주파수 경매하고는 그 금액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작년에 5G를 대부분 다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외는 어느 정도 지금 커버리지가 되어 있고, 뭐 일부 안 되는 지역이 있지만 뭐 이제 차츰차츰 올해 좀 깔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내에 이제 아직은 좀 5G가 잘 안 터지는데 이게 이제 커버리지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실내는 금액이 일단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장비 단가나 이런 것들이 워낙 싸서요. 그 부분들은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캐펙스는 일단은 피크 찍고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고 이제 주파수 재할당이 조금 변수긴 한데요. 그 16페이지 그림 19번 보시면 지금 회색으로 칠해놓은 주파수 거의 뭐 전부 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다 내년도에 경매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경쟁을 제가 심하게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인들 중에 하나도 내년도에 나가야 될 캐시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상각을 하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캐시 측면에서는 이게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통신사들이 올해는 어쨌든 이익을 좀 챙겨야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매출이 좀 돌아서니까 이익 올라가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익 측면에서도 보시면 저희가 매출 변동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비만 있는 사업이고, 그러면 결국 그 이야기는 매출이 올라가면 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원래 순서로 돌아가서 전략 인사이드 인플레이션의 미래 듣겠습니다. 안기태 연구원. 예, 지금 뭐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궤적 뭐 좀 전망을 해본 거고요. 하반기까지는 뭐 물가 상승률이 좀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내년 2Q 이후에 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보통 경제를 요즘에 뭐 뉴 이코노미, 올드 이코노미 많이 나눠서 보는데, 뭐 올드 이코노미가 소위 뭐 건설 투자, 뭐 인프라 투자 이런 거고, 뉴 이코노미가 뭐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이런 건데, 이게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게 올드 이코노미는 디맨드가 늘면은 가격이 따라서 더 빠르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뉴 이코노미는 디맨드가 늘어도 가격이 안 올라가는 특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 한 채 더 지으면은 건자재 가격이 뛰어버리지만은 이게 유튜브 더 본다 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뉴 이코노미가 확장을 보이는 소위 말하는 언택트 비즈니스가 올라갈 때는 그게 가격을 못 끌어올린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결국에는 올드 이코노미가 디맨드가 올라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쪽에서 지금 그런 기미는 없고, 대신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올드 이코노미에서 사실상 구조조정 효과가 지금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 중국에서 2015년에서 한 17년까지 그때 시크리컬 업종, 그러니까 정유, 화학, 철강, 기계 이쪽에서 고정 투자가 연평균 2% 정도 줄었거든요. 투자를 안 해버렸죠. 그러면서 공급이 줄면서 그 다음에 단가가 올라간 현상이 나왔는데, 올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의 시크리컬 업종 투자가 연율화 기준으로 15%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월까지 줄어든 속도로 치면은
연간 15% 준다. 그럼 이게 사실 계속 누적되면은 이쪽에서 공급이 줄어서 단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내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화폐 유통 속도인데 이게 지금 결국에 돈을 풀어도 M을 늘려도 유통 속도가 떨어지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유통 속도가 지금 글로벌하게 5월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추정이 돼요. 그럼 유통 속도가 대략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선행하니까 내년 뭐 한 4, 5월 정도까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좀 낮은 수준에 머물고 그 후로 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올해 미국 대선에서 뭐 정말 인프라 투자 같은 게 실질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좀 더 윗방향으로 보는데 지금 시나리오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연말께까지는 좀 낮은 수준에 머물다가 내년 4, 5월 정도부터 위로 슬슬 올라가는 리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겠나. 대신에 이제 이런 디플레이션이 더 밑으로 심화되진 않을 것 같고요. 낮은 수준에 머물다가 내년 2Q부터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궤적을 본다.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이 이 한국 경제에 해당되는 글로벌 전체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만약 인플레이션에서 확 튀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을 풀어서 확 튀면은 그게 또 이제 어떤 통화 긴축에 대한 부담이 되는 건데 그럴 일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좀 뭐 밑으로 훅 내려가는 디플레이션 심화 이건 또 아니다. 좀 그렇게 보고 이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하고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글로벌리 돈을 막 풀고 있는데 푼 돈이 많이 돌아야지만 실물계기가 좋아지는데 유통 속도가 화폐 유통 속도가 생각보다 안 나오고 그럼 풀린 돈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다시 이제 금융시장에서 버블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관련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예, 지금 상황은 사실 뭐 그 돈이 풀어난 게 실물로 아직은 뭐 일부 들어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뭐 미국의 대출 증가율이 좀 높아지는 거 보면은 일부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금융 자산 쪽으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게 시간을 두면 결국에 실물로 뭐 결국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진짜 어떤 실물 효과 상승 부양이 좀 시간이 지나면 내년 2Q 이후에 오지 않겠나. 지금은 금융 쪽에 더 많이 금융 시장으로 자산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실물 들어간 효과가 내년 2Q 이후에 뭐 진짜 뭐 회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며칠 전에 발표했던 그 원자재 전망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제 기억에 하반기 비중 확대하는 쪽이 기금속 쪽이랑 뭐 석유를 중심으로 한 그 에너지 쪽이었는데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기금속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논리적 근거가 있었거든요. 올 하반기 전망을 할 때. 근데 저희 지금 이코노미스트 예상대로 뭐 내년 2분기 이후에 물가 상승률을 고민을 한다면 사실 그런 전략과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을 그 추천하는 배경에 가장 큰 건 사실 안전자산 개념으로 추천하는 거고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인플레이션 해지용까지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원자재 가격 레벨이 그 올라가더라도 이게 만약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자재 가격 레벨이 올라갔을 때 그다음 고민의 문제는 그럼 이제 물가 상승률이 튀었을 때 다시 이제 통화 긴축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원자재 가격 레벨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유가가 지금 38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뭐 50불 정도까지 가도 YOY 물가 상승률은 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레벨이 올라가도 소위 말하는 순수한 경제에서 뭐 정책 당국자들이 봤을 때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레벨은 올라가지만은 정책 당국의 통화 정책 기준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아직 안 나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그 유동 비율 그 최창규 팀장님. 예, 지난번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 종목 변경 발표하고 나서요. 주가가 확실히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유동 비율이 그저께 발표됐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겁니다.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부터 보시면은요. 종목 쭈루룩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개 찝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종목이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의 유동 비율 여쭤보시는데요. 참고로 유동 비율은 다 유료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보고서에서 작성하지 않으려고 숫자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진칼의 유동 비율이 35%로 나왔습니다.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 1년 이내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지분을 유동 비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또 애매한 게 이 35%를 계산해 보니까 델타 항공 14%가
유동 비율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항공이 뭐 거래소가 유동 비율로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델타항공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분을 판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한진칼의 실질적인 유동 비율은 35%가 아니라 2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시총 비중 보시면은 0.23%고요. 코스피 200 추정하는 자금이 40조 원, 실제로는 40조 원보다 좀 많습니다. 100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그거 감안하면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시총 비중은 0.23%로 그렇게 높지 않지만 막상 리밸런싱 하려고 하는 패시브 수급이 발생한다면 상당히 뭐 수급적으로 좀 오버슈팅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유동 비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유동 비율 올라가게 되면은 시가총액에다가 유동 비율을 곱해서 지수에 반영하기 때문에 시총 비중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 종목들 중에서 한진칼처럼 신규로 편입된 종목이 아니라 기존의 코스피 100 구성 종목들 중에서 유동 비율이 변화가 큰 종목들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크게 증가한 종목 중에서는 카카오가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한진칼과 비슷하게 카카오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오버슈팅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유동 비율이 감소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기업은행이고요. 기업은행은 유동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에 반영되는 시총 비중도 떨어져서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코스닥 150인데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뭐 유동 비율이 늘어났다든지 감소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관련해서 시총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든지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딱 그 표 5번에 보시면 차바이오텍일 겁니다. 차바이오텍이 이번에 신규로 편입됐는데 그 시총 비중이 무려 1.22%입니다. 차바이오텍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처럼 유동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CJ ENM이 지분을 정리했기 때문에 유동 비율이 늘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기존 시가총액 비중이 0.66%밖에 안 됐는데 유동 비율 감안하니까 1% 넘는 시총 비중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카카오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신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라젠 그리고 SL 두 종목은 거래 정지 중인데 둘 다 지수에서 빼버렸습니다. 네, 거래 정지 중인데 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ETF에서는 코스피 100 ETF, 코스닥 150 ETF에서는 이들 종목을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래 정지 중이기 때문에 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거래가 풀리는 순간 이미 지수에선 빠져나갔기 때문에 ETF 쪽에서는 무조건 이들 종목을 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리지 않고 갖고 있던 다음에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신라젠이랑 SL 같은 종목은 거래가 재개되는 순간 ETF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요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크레딧 전략 최동종 연구원. 네, 지난주 유럽의 의회가 코코본드 이자 미지급이 포함된 은행들의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성과급 지급을 최대 12개월까지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의 초안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실제 만약에 도입이 되게 된다면 현재 올해 10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은행들의 주주환원 중단이 내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이제 3월 달에 포함되지 않았던 코코본드 이자 미지급까지 좀 포함된 점이 코코본드 측면에서는 가격 약세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제도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코코본드 같은 경우에는 이자 지급 재원이 좀 부족하게 되면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 개선 지연, 초저금리 지속으로 수익성 저하 부담이 높아지면서 펀더멘탈이 약한 유럽은행 같은 경우에는 코코본드 이자 미지급에 대한 우려가 하반기에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산업기업 쪽 마저 하겠습니다. 휴대폰 IT 부품 산업 이규화 연구원. 네, 그 아이폰 12가 이제 하반기 출시가 될 텐데 거기에 이제 계속 하드웨어 관련해서 논란이 많지만 어제 이제 가장 좀 주목을 받았던 거는 그 초음파 인디스플레이 정확히 이제 언더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이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게 좀 확인이 돼서 슈프리마 주가가 이제 막판에 급등을 했거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그 탑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논란이 많은 게 워낙 이제 애플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국내에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각자 이제 확인을 하는데 일단 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지문 인식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퀄컴이 그 칩을 센서를 납품하게 되고요. 이 슈프리마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삼성전자가 지금 쓰고 있는 지문 인식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퀄컴이랑 같이. 근데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랑 뭐 BH, 뭐 다른 이제 대만 쪽 그 업체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있다, 확인이 안 된다. 이제 이거를 좀 들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애플이 출시하기 직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100%는 없지만 지금 이제 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는 그 순서로 봤을 때 애플하고 퀄컴이 제일 당연히 이거 관련해서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프리마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갤럭시 S10이 2018년, 19년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그때도 이제 뒤집어 보면 그때도 퀄컴이 끝까지 얘기를 안 해줬어요. 저희가 CES에서 직접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도. 근데 슈프리마는 이미 이제 먼저 알고 있어서 약간 그 정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흘려서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봤을 때는 슈프리마가 거의 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내년에 지금 애플 와치에 그 지문 인식이 들어갈 거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 인식 쪽은 애플 쪽에서 사실 최근에 페이스 아이디로 바꾼 지 한 2, 3년 됐지만 다시 이제 이쪽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퀄컴하고 슈프리마가 좀 제일 큰 수혜주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이제 첨언을 드리면 그 지금 이 지문 인식 방식은 사실 기존에 뭐 앞에 있던 뭐 옆에 있던 이제 이런 정전식 말고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광학식하고 초음파식으로 많이 쓰는데, 광학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저가 쪽에, 중저가 쪽에 많이 쓰이고요. 중국 업체들이 많이 쓰고 있고, 이 초음파 방식은 지금 삼성만 쓰고 있거든요. 퀄컴 거를. 근데 이게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이 퀄컴 초음파는 두께가 훨씬 이제 모듈이 얇고, 뭐 이제 물이 묻어도 가능하고, 위변조에 매우 강하고, 지문 인식 센서를 이제 지금은 되게 좁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전화면까지 확대하는 데는 초음파 방식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하이엔드 쪽에서는 갈 수밖에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퀄컴이 지금 글로벌 독점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슈프리마가 지금 퀄컴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둘이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애플뿐만 아니라 최근에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 BOE가 그 퀄컴이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앞으로 디스플레이 OLED 쪽에 이 지문 인식을 탑재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 이렇게 중장기로 보면 볼수록 이쪽 퀄컴의 인디스플레이 이 지문 인식 센서는 계속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퀄컴과 슈프리마 중장기적으로 둘 다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퀄컴의 센서가 들어가면 슈프리마는 그냥 무조건 같이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예, 무조건 같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아이폰에 다 전면 채용이 되게 되면 매출액은 어느 정도 좀 슈프리마 기대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단가가 애플 쪽은 확정은 안 됐는데요. 그 삼성 기준으로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지금 이제 대당 한 150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마진이 90%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 삼성 쪽에서 하는 게 지금 한 20% 좀 안 되는데, 이익 비중은 당연히 훨씬 높고 이게 90%이기 때문에 이익 비중이 근데 이제 애플 쪽에 지금 하반기에 그 들어간다고 하는 이 프로 맥스 버전이 올해 저희가 예상하는 게 한 1,500만 대 정도 되니까 계산해 보면은 한 22.5억 정도 되거든요, 올해는. 근데 이제 이게 내년에 그 아이폰 추가로 이제 확대가 되고 나머지 이제 그 애플 워치 같은 데까지 확대가 되면 한 5천만 대, 6천만 대까지도 이제 애플 쪽에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것만 해도 1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전사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뭐 700억 이 정도니까 한 20% 되는 거고, 이익 비중으로 보면은 거의 뭐 50% 정도 되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임팩트가 큰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IT 팀 내에서도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 탑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죠?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가겠지만은, 예.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IT 부품은 변화가 워낙 이제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들어간다고 확정을 해도 막판에 이제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도 충분히 이제 인지하고 있고 항상 봐왔기 때문에 논란이 분명히 있지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사실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올해 한 초부터 애플 그 하이엔드 모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이게 페이스 아이디가 잘 인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SE라는 중저가 버전이 4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이게 이미 이제 과거 옛날에 그 터치 아이디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반응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았어요. 소비자 쪽에서. 써보니까 터치 아이디가 훨씬 편하다. 페이스 아이디보다. 그러니까 애플도 당연히 이거를 감안을 한 거고요.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최근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이제 그게 올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원래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애플하고 퀄컴이 아시겠지만 그 무역 관련된 이제 소송을 합의를 했는데 그때 두 가지 조건이 이제 합의가 된 거였습니다. 첫 번째가 애플이 퀄컴의 5G 모뎀 칩을 쓰겠다. 두 번째가 이 울트라소닉 초음파 지문인식 센서를 쓰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쓰는 거는 확정이 돼 있었고 시기의 문제였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앞당겨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은행산업 조보람 연구원. 네, 지난 8거래일 연속 은행 섹터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대비로도 뭐 물론 초가 상승하고 있는 건 뭐 당연한데 이 글로벌 지수들 중에 뭐 MSCI 미국 파이낸셜 인덱스라든지 뭐 월드뱅크 인덱스라든지 혹은 이머징 마켓 파이낸셜 인덱스 모두 다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아웃퍼폼 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일단 그 지난 1, 2주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봤는데요. 사실 펀더멘털 요소는 새로워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일단 온도 차이가 좀 생겼는데 그 온도 차이가 어떻게 생겼는고 하니 일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됨으로써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일단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서 이제 이보다 더 나빠질 순 없다. 그래서 그런 매크로 회복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과도한 주가 조정 이후에 저가 매수 심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 정도 대비 가장 저점이었던 4월 중순으로 저희가 놓고 보면 은행 섹터가 최소 한 30-40% 이상 급하게 빠졌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현재 메워나가는 일부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럼 펀더멘털 요소는 왜 달라진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성장성, 수익성 측면에서 아직 이 긍정적으로 확 뒤집을 만한 촉매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펀더멘털 입장으로, 그러니까 펀더멘털 뷰로 봤을 때는 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건 여전하고요. 이 경기 침체 여파가 사실 2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면 이 반등이 반가우면서도 약간은 불편한 그런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반등하기는 했지만 이 추세가 계속되려면 펀더멘털적으로 서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서포트가 저희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 및 추격 매수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섹터 투자 의견 잘 아시겠지만 뉴트럴이고요. 최선호주는 KB금융지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한 또 증대되는 그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 금리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의 회복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내년 하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큰 대세 상승의 이런 주가 흐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게 저희의 기본 뷰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아침에 유럽은행 코코본드 요 내용을 보면 유럽 의회에서 이렇게 뭐 주주환원 중단 법제화 제안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저희 상황은 어떤가요? 저희도 이렇게 뭐 법제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구두로 배당 줄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아직 뭐 법제화한 것은 없고요. 구두로 지금 한 2번 정도 프레스 릴리스 통해서
은행의 이런 과도한 수익성 추구하는 것 안 된다. 그리고 자본 좀 유보해서 내부적으로 유보해서 비 오는 날 대비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배당이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하면 안 된다. 혹은 뭐 대대적으로 제한해라. 이런 정도의 아주 강한 메시지는 아니었고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하나금융이 지금 계속 중간 배당을 해온 지 몇 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간 배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이슈가 좀 있어요. 컨센서스는 그냥 한다인데 저희는 에스티메이트에서 중간 배당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고요. 올해 작년 대비 감익이기 때문에 DPS는 당연히 빠지고 페이아웃 측면에서는 아마 경영진이 최대한 작년에서 약간 빠지는 정도로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행들이 배당을 뭐 조금 줄이도록 하는 거는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이 내용을 보더라도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미국도 사실 뭐 그런 분위기인가요? 이 은행. 네, 미국 이미 배당 자제하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었는 미국 금융주가 상반기까지는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6월 말까지였거든요, 기한이. 하반기까지 연장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상으로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글로벌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국내 은행 이 지주사들의 중간 배당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배당이 늘어나기는 2020년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끝으로 해외 주식 화오코발트 말씀드릴게요. 예, 차트 좀 띄워주시고, 예, 화오코발트는 이제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코발트 업체인데 예상하듯이 이제 양극재 소재 업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포스코나 LG화학이 양극재 전구체 부분에서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같이 좀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뭐 그렇게 한번 올랐다가 주가는 좋지는 않았는데 역시 이제 LFP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또 코발트 사용 비중을 좀 낮춘다. 이게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또 생산 과정에서 아동 노동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난 5월 말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한 자금 가지고 니켈 쪽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순도 니켈 사업도 진출을 하니까 좀 양극재 부분 소재에서 좀 다양화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 보면 그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소재 업체들 엄청 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또 안 오른 주식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 저도 좋게 보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포스코 케미칼도 전구체 여기서 사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따로 가진 않을 거다. 결국은 상승 가능성이 높고 코발트 가격 더 이상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철광석 가격 같은 것도 막 올라가는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생산에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번지면 그러면 금속 가격들이 최근에 반등한 게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이런 거를 반영했다기보다는 시장에 돈도 많이 풀렸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광산 쪽에서 공급에 차질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영향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주가는 좀 아직 안 올라서 한번 좀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 이사가 최근에 이제 시장 변화 큰데 잠깐 좀 멘트 한번 하시죠. 예. 괜찮아요. 네,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가 나왔는데 베이스 시나리오가 2150이거든요. 이제 어제 장중에 벌써 갔다 왔죠. 하반기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베이스 시나리오 2150이 도달이 됐습니다. 이번 주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모 운용사 매니저분이 본부장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여의도에서 하반기 전망 컨센서스가 한 1950 정도였는데 뭐가 바뀌었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사실 펀더멘탈은 바뀐 거는 없고 더 나빠지고는 있는데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아진 것 같아요. 특히 미국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진 것 같고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3분기에는 미국 경기가 기술적인 리바운드가 이제 가능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딱히 지금은
주가가 비싼 것 빼고는 악재가 없다.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여의도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올해 2월 달에 월보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포모 현상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재작동.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들, 특히 아웃소싱 기관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해 하시고요. 시장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자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크게 보면은 이제 외국인 자금들도 이제 선진국 중심에서만 흘러가다가 이머징에서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생각들을 갖고, 어제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고, 결국은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증권회사들이 포지션을 취했던 프로그램 매도 잔고가 2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어제 1조 원이 매수로 바뀌었고요. 앞으로 1조 원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대형주의 강세를 이끌었다라고 봅니다. 아까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펀더멘탈이 크게 바뀐 건 없다라고 이제 전해드리면은 투자자분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예, 지금 주가 올라가는데 그 말밖에 할 게 없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중으로 보면은 지금이 제일 좋은 국면을 모멘텀상으로 지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고객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은 여전히 경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들어오고 있고, 경기는 3분기 때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하고 있고, 좋은 걸 다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하반기 때 시나리오 분석으로 베스트 시나리오가 2,300포인트거든요. 내년도 실적이 지금 대비 하향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PER 멀티플 과거 15년 상단 11배, 11.2배까지 간다라는 가정이에요. 지금 시장이 이제 그 부분들을 반영하고 면서 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타이밍이 더 지금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모멘텀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시점이 7월 정도까지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2달 정도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그게 시장의 하나의 그냥 현재 반응이다라고 저희가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액티브 매니저분들은 성장주와 가치주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가 초미의 관심이고요. 대표적으로 성장주 같은 경우는요, 카카오 주식을 팔고 뭘 살까? 이게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살 건지, 2차전지를 살 건지, 아니면 대형 제약회사를 살 건지, 이런 관심인데, 다녀보면은 2, 4분기 때, 그러니까 1, 2분기 때 실적 계속 좋았던 카카오보다는 이제 2분기 때는 부진했지만 3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성장주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유망 종목에 넣었듯이 LG화학, 삼성 SDI 이런 배터리 관련주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반면에 가치주의 경우에는요, 되게 간단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대형 가치주들 보시면은 뭐 철강 움직였고, 화학 움직였고, 항공 움직였고, 조선 움직였고, 최근에 은행 움직이고, 어제 그제는 자동차까지 움직이거든요. 200일 이평선 아래에 있는 종목군들이 다 200일 이평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먼저 간 종목은 좀 쉬고, 밑에 있는 종목은 200일 이평선 가고 있고, 가격 메리트로 접근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치주는 대세 상승보다는 순환매 차원에서 누가 가장 싸 보이느냐, 이 싸움으로 매우 빠르게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이거를 뭐 특별하게 어떤 가치주가 좋다라기보다는요, 가치주는 순환매, 장이 좋을 경우에는 순환매로 계속 주가는 조금씩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소형주는 어느 정도 가격 부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점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7월 2일 날 SK 바이오팜 상장할 때 바이오 주식이 일시적으로 테마가 형성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전후로 해서 모멘텀의 고점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고객분들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인 매매 관련돼서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들어오면요, 6월, 7월, 8월 초 정도까지만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3분기 경기예보 기대감을 3반영해서 움직이는데, 문제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멀티플이 22배가 넘어갔고 한국은 비싸졌지만 이제 12배니까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은 이 주식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걱정들을 외국인들이 밸류 드리븐에 투자자는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속성은 모멘텀 플레이어만 한 2-3달 들어올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쪽 생각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